프롤로그 두 세계의 만남. 기원전 5세기, 세계는 거대한 두 세력의 충돌을 목도합니다. 동방의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 그리고 서방의 작은 도시 국가연합, 그리스. 수와 힘으로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불균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세계 대륙에 걸친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반면 그리스는 산악으로 조각난 반도에 흩어진 수백 개의 작은 도시국가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페르시아 제국은 수천만, 그리스 전체는 기껏해야 100만 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인류 문명의 방향을 가른 거대한 시험대였습니다. 한쪽에는 절대 왕권과 중앙 집권적 질서, 다른 한쪽에는 시민의 자유와 자치의 이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삶의 방식, 두 가지 다른 미래, 비전의 충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따라가며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선택과 역사적 전환을 살펴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극적인 순간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 전쟁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 제국의 그림자, 전쟁의 배경. 이야기는 기원전 6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키루스 대왕이 메디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시점입니다. 키루스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정복민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각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했습니다. 바빌론을 정복한 후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일화는 오늘날까지 회자됩니다. 그의 후계자들, 특히 다리우스 1세는 이 거대한 제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리우스는 행정개혁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제국을 20개의 사트라피, 즉 속주로 나누고 각각의 총독을 배치했습니다. 왕의 눈과 왕의 귀라 불리는 감찰관들이 전국을 돌며 총독들을 감시했습니다. 왕도 수사에서 소아시아의 사르디스까지 이어지는 왕의 대로가 건설되어 급한 소식은 일주일이면 제국 전체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국의 팽창은 필연적으로 그리스 세계와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서안, 즉 오늘날 터키의 서부 해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스인들이 세운 식민 도시들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에페소스, 밀레토스, 사모스, 할리카르나소스 같은 이오니아 도시국가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그리스 문명의 찬란한 보석이었습니다. 밀레토스에서는 철학자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선언하며 서양 철학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이오니아는 과학과 예술, 상업이 융합된 동서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의 팽창과 함께 이 도시들은 하나둘씩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페르시아의 지배가 그리 가혹하지 않았습니다. 조공만 바치면 내정에는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 체제였습니다. 이오니아 도시들은 오랫동안 시민자치의 전통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각 도시에 친페르시아 성향의 참주들을 앉혀 통치하게 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던 자치의 전통이 무너지고 한 사람의 독재자가 페르시아 왕의 대리인으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긴장은 서서히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99년 드디어 폭발합니다. 밀레토스의 참주 아리스타고라스가 역설적이게도 반란의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아 낙소스 섬을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다리우스 1세의 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오히려 대담한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 참주의 지위를 내려놓고 밀레토스를 민주정으로 전환한 뒤 이오니아 전체에 페르시아에 대항하는 반란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오니아 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소아시아 서안의 그리스 도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다 건너 본토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들은 페르시아와의 충돌을 두려워하며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두 도시가 응답했습니다. 아테네와 에레트리아입니다. 아테네는 20척의 군함을, 에레트리아는 5척을 보냈습니다. 수로 따지면 보잘것없었지만 이것이 훗날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상대로 한 전쟁의 도화선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장 첫 번째 파도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기원전 490년 여름 페르시아의 함대가 에게해를 가로질러 그리스로 향합니다. 600척의 군함 그리고 최소 2만에서 많게는 5만에 이르는 병력이었습니다. 지휘관은 다리우스의 사위 마르도니우스와 메디아의 장군 다티스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에레트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포위 끝에 도시는 함락되었고 주민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함대는 아테네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그들이 상륙한 곳이 바로 마라톤 평원입니다. 아테네에서 북동쪽으로 약 42km 떨어진 이곳은 넓은 평야로 페르시아의 기병이 활동하기에 이상적인 지형이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여기에 진을 치고 아테네의 항복을 기다렸습니다. 아테네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시민 총회가 긴급히 소집되었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항복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거대한 제국을 상대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이들은 성벽 안에서 농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군 밀티아데스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나가 싸워야 합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도시는 내분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밀티아데스는 과거 페르시아 영토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군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하지만 무적은 아니라는 것을. 결국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테네군 약 10,000명, 그리고 유일하게 지원을 보낸 플라타이아의 병력 1,000명, 총 11,000명의 중장 보병이 마라톤 평원으로 행군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그 2배 이상의 페르시아 대군이었습니다. 며칠간 양군은 대치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아테네군이 먼저 공격해오기를 기다렸고 아테네군은 스파르타의 지원군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종교 축제를 이유로 즉시 출병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아테네는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때 밀티아데스가 결정적 정보를 입수합니다. 페르시아군의 기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밀티아데스는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아침 일찍 그리스 중장 보병 대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동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한 전사들이 둥근 방패를 맞대고 밀집 대형 팔랑크스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밀티아데스는 대담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전열의 중앙을 약하게 배치하고 대신 양 날개를 강화한 것입니다. 전진. 팔랑크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지막 100m는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페르시아 군병들이 화살을 쏘았지만 청동 갑옷과 방패로 무장한 중장 보병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군이 격돌했습니다. 계획대로 그리스군 중앙은 밀렸습니다. 페르시아군이 쐐기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밀티아데스의 의도였습니다. 강화된 양 날개가 페르시아군의 측면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위망이 좁혀들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후퇴가 시작되었고 후퇴는 곧 패주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해변의 배를 향해 달아났고 그리스군은 추격했습니다. 일부 그리스 전사들은 바다로 들어가는 페르시아 배를 잡으려다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협곡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약 2만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전역에 한 가지 메시지가 퍼져나갔습니다. 스파르타 300인은 끝까지 싸웠다. 우리도 싸워야 한다. 테르모필레의 패배 직후 페르시아 함대는 아르테미시온 해전에서 그리스 함대와 맞붙었습니다. 전투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테르모필레가 무너진 이상 그리스 함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군의 앞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대군은 남쪽으로 진격하여 보이오티아를 휩쓸었습니다. 테베는 항복했고 아테네는 고립되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절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를 버려야 합니다. 반대가 거셌습니다. 어떻게 수백 년 된 도시를, 선조들의 무덤을, 신전들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테미스토클레스는 설득했습니다. 도시는 돌과 나무가 아닙니다. 아테네는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테네는 존재합니다.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은 살라미스 섬과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대피했습니다. 남은 장정들은 배에 올랐습니다. 기원전 480년 9월 페르시아군이 텅 빈 아테네에 입성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아크로폴리스의 신전들을 불태웠습니다. 파르테논의 전신인 옛 아테나 신전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복수가 완성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라미스 해협에는 그리스 함대 약 380척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함대 약 600척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 이것이 전쟁의 진정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지휘관들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출신 장군들은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후퇴하여 지역을 방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아테네 함대는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리스의 해상 전력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필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여기서 싸워야 합니다. 좁은 해협에서는 페르시아의 대함대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설득이 통하지 않자 그는 대담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페르시아 진영에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리스 함대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공격하면 전멸시킬 수 있다. 크세르크세스는 속았습니다. 그는 밤사이 함대를 살라미스 해협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페르시아 함대는 좁은 해협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퇴로는 막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 지휘관들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기원전 480년 9월 말 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살라미스 섬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황금 옥자를 설치하고 관전했습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예상과 달리 전개되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페르시아의 대형 전함들은 기동성을 잃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뒤엉켰습니다. 반면 그리스의 3단 노선들은 작고 빨랐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전함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청동 충각이 선체를 뚫었고 페르시아 전함들이 하나둘씩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전은 학살극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선원들은 수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무거운 갑옷을 입은 채 바다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반면 그리스 선원들은 해협을 잘 알았고
수영에 능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의 함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약 200척을 잃었고 그리스는 40척만 잃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해가 지고 패잔병들이 돌아왔을 때 크세르크세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다를 장악할 수 없었고 보급선이 끊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군의 상당 부분을 이끌고 페르시아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살라미스의 승리는 테르모필레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전쟁의 주도권은 서서히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장 제국의 역습 크세르크세스의 대원정.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에 대한 재원정을 준비했지만 기원전 486년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는 이를 진압하던 중 사망합니다. 왕위는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에게 넘어갔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처음에는 그리스 원정에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제국 내부의 안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촌이자 장군인 마르도니우스가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리스는 비옥한 땅입니다. 정복하면 제국의 영광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치욕을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크세르크세스는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단순한 징벌 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예 그리스 전체를 정복하여 제국의 일부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군을 준비했습니다. 기원전 480년 봄, 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행렬은 너무 길어서 선두가 다음 야영지에 도착해도 후미는 아직 전날 야영지를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나간 강은 말라버렸고 숲은 벌목되었으며 도시들의 식량 저장고가 텅 비었습니다. 한편 그리스 세계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시국가들은 늘 그렇듯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페르시아에 항복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델포이의 신탁마저 도망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놀라운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그는 10년 전 마라톤 전투 이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전쟁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그는 아테네의 은광 수익금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대신 전함을 건조하는 데 투자하자고 설득했습니다. 반대가 심했지만 결국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아테네는 200척의 3단 노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480년 여름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코린토스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랜 숙적이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손을 잡았습니다. 31개 도시국가가 헬레닉 동맹을 결성하고 육군은 스파르타가, 해군은 아테네가 지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것은 숫자였습니다. 그리스 연합군 전체를 합쳐도 육군은 겨우 7만, 해군은 400척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지형을 활용한 방어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테살리아의 템페 협곡이었지만 우회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방어선이 바로 테르모필레 협곡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투가 펼쳐지게 됩니다. 크세르크세스의 대군은 마치 운명의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리스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단지 수천 명의 그리스 전사들이 좁은 협곡에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4장 불멸의 전투 테르모필레. 테르모필레, 그리스어로 뜨거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온천이 있는 좁은 해안 협곡으로 한쪽은 가파른 절벽, 다른 한쪽은 바다로 막혀 있었습니다. 가장 좁은 곳은 겨우 수십 명이 나란히 설 수 있는 폭이었습니다. 기원전 480년 8월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와 함께 온 병력은 300명의 스파르타 정예 전사들과 약 7,000명의 다른 그리스 동맹군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의 진격을 최대한 지연시켜 그리스 본토가 방어 준비를 할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사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군이 겁을 먹고 도망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5일째 되던 날 참을성이 바닥난 그는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좁은 협곡에서는 수적 우세가 무의미했습니다. 스파르타 팔랑크스는 청동 방패를 맞대고 단단한 벽을 형성했습니다. 긴 창들이 숲처럼 앞을 향했습니다. 페르시아 병사들이 덤벼들었지만 그들의 짧은 칼과 가벼운 갑옷은 무거운 중장 보병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좌절했습니다. 그때 배신자가 나타났습니다. 에피알테스라는 그리스인이 산을 넘어가는 우회로를 알려준 것입니다. 레오니다스는 포위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동맹군을 후퇴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 그리고 테베와 테스피아이에서 온 약 1,000명의 지원병은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여기 남아 싸워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가 살 수 있다. 페르시아군이 앞뒤에서 밀려왔습니다. 그리스 전사들은 협곡 가장 넓은 곳으로 나가 최후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창이 부러지자 칼을 썼고 칼이 부러지자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레오니다스가 쓰러졌습니다. 스파르타 전사들은 왕의 시신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모두 전사했습니다. 에필로그 인간의 선택이 남긴 길.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역설을 발견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로망, 우편제도, 법체계, 관용의 정책. 많은 면에서 페르시아는 문명화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싸우는 작은 도시국가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50년도 안 되어 그들은 서로를 상대로 파괴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스의 자유는 혼란과 불안정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의 승리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것은 그리스가 제공한 것이 단순한 정치 체제나 경제적 번영을 넘어서는 무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 개개인의 가치, 비판적 사고의 자유, 다양성의 존중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진리는 왕이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진리는 아고라에서 논쟁을 통해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시민의 의무는 복종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시민의 권리는 참여였습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피를 흘린 전사들, 테르모필레에서 마지막까지 싸운 스파르타 300인, 살라미스 해협에서 노를 저은 아테네 평민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따라 싸운 것이 아니라 선택하여 싸웠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전쟁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낸 것이 아니다. 신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 것이다. 겸손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그리스인들의 자부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들이 선택한 민족, 자유를 지킬 자격이 있는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이 자부심은 때로 오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아테네는 해방자에서 억압자로 변했고 델로스 동맹은 아테네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서로를 파괴했고 결국 외부의 정복자 마케도니아와 로마에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리스가 정치적으로 몰락한 후에도 그리스 문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문화를 동방에 전파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리스 문화에 정복당했습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말했습니다. 정복당한 그리스가 야만적인 정복자를 정복했다. 그리스의 철학은 기독교 신학의 토대가 되었고 그리스의 과학은 이슬람 황금기를 거쳐 중세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르네상스는 그리스의 재발견이었고 계몽주의는 그리스 이성주의의 부활이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불완전하지만 그리스 민주주의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만약 살라미스 해협에서 페르시아 함대가 승리했다면, 만약 테르모필레에서 그리스인들이 싸우지 않고 항복했다면, 만약 마라톤 평원에서 밀티아데스가 공격하지 않고 도망쳤다면 역사의 가정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필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그리스의 승리는 운명이 아니라 인간들의 용기와 결단, 희생과 지혜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 예술의 자유와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이 세계는 2500년 전 그 작은 도시국가들의 선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떠한 가치를 지킬 것인지 묻는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었습니다. 마라톤의 전사들은 말합니다. 자유는 싸워서 지켜야 하는 것이다. 테르모필레의 300인은 말합니다. 때로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싸우느냐, 무엇을 위해 죽느냐이다. 살라미스의 뱃사람들은 말합니다. 약한 자도 지혜와 용기가 있다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 플라타이아이의 승리자들은 말합니다. 분열된 자들도 공동의 위협 앞에서 하나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외칩니다. 자유는 지켜낼 가치가 있다. 이것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에 대한 영원한 증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